강남의 밤은 언제나 화려했다. 번쩍이는 너은 사인과 고층 빌딩의 불빛이 하늘을 수놓았고 그 아래로 값비싼 차들이 줄지어 지나갔다. 그러나 한지영에게 강남은 차가운 감옥이었다. 그녀는 고급 아파트의 거대한 유리창 앞에 서서 멍하니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38세의 지영은 한때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다. 재벌가의 며느리로 그녀는 최민석이라는 남자와 결혼하며 안정과 행복을 꿈꿨다. 민석은 대기업의 후계자였고 그의 이름만으로도 사람들의 시선이 따랐다. 하지만 그 꿈은 오래가지 않았다. 민석은 자신의 비서와 바람을 피웠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지영의 세계는 무너져 내렸다. 지영은 처음엔 분노했다. 남편에게 따졌고 울며 소리쳤다. 그러나 민석은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지영아, 이게 세상이야. 내가 좀 놀았다고 뭐가 달라지냐? 그의 말은 칼처럼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더 큰 상처는 시어머니의 반응이었다. 남자가 저 나이에 바람 한 번 안 피우는 게 이상한 거야. 참고 살아. 이혼은 꿈도 꿀 수 없었다. 집안의 체면과 어머니의 압박은 그녀를 올감했다. 지영은 결국 입을 다물고 고통을 삼키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밤마다 그녀는 텅 빈 침실에서 홀로 잠을 청했다. 민석은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고 들어오더라도 그녀를 외면했다. 지영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한때 빛나던 눈빛은 사라지고 창백한 피부만 남았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그러나 답은 없었다. 공허함만이 그녀의 마음을 채웠다. 그러던 어느 늦은 오후, 시동생 최윤재가 집을 찾았다. 윤재는 민석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32세의 그는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화가였다. 강남의 화려함과는 어울리지 않는 방황하는 삶을 살았다. 그는 종종 술 냄새를 풍기며 나타났고 때로는 약에 취한 듯 흐릿한 눈으로 웃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묘한 따뜻함이 있었다. 지영은 처음엔 그를 피했다. 민석의 동생이라는 이유만으로도 거리를 두고 싶었다. 하지만 윤재는 그녀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형수,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해요? 윤재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지영은 순간 말을 잃었다. 오랜만에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준다는 사실이 낯설었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윤재는 그녀의 거짓을 꿰뚫어 보았다. 그는 지영의 손을 잡고 말했다. 형수, 나 따라 나와요. 이 집구석에서 썩을 필요 없어요. 형이 형수를 이렇게 만든 거 나도 다 알아요. 지영은 망설였다. 윤재의 손에서 전해지는 오기는 따뜻했지만 동시에 불안했다.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혼자 버틸 힘이 없었다. 그의 말에 이끌려 문을 나섰다. 그들은 강남의 번화가를 벗어나 뒷골목으로 들어갔다. 화려한 넌사인 대신 어둡고 쓸쓸한 분위기가 감도는 곳이었다. 윤재는 지영을 작은 술집으로 데려갔다. 낡은 나무 테이블 위에 소주병과 잔이 놓여 있었다. 그는 잔을 채우며 말했다. 형수가 이렇게 힘든데 형은 뭐 하는 걸까요? 여기서 나와 함께 있으면 잠깐이라도 잊을 수 있을 거예요. 지영은 처음엔 거부했다. 윤재야, 난 괜찮아? 그냥 집에 있어야 해. 하지만 윤재는 고개를 저었다. 형수는 괜찮지 않아요? 나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 한 잔 해요. 그는 잔을 내밀었다. 지영은 망설이다가 결국 잔을 받아 들었다. 소주가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그녀의 마음도 조금 풀어졌다. 윤재는 자신의 캔버스에 담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림 속에는 그의 아픔과 방황이 녹아 있었다. 난 형처럼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죠. 근데 형수가 이렇게까지 아파하는 걸 보니까 마음이 아파요. 지영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오랜만에 누군가 자신의 상처를 알아주고 공감해주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도 행복하고 싶었어요. 윤재야. 근데 이제는 그게 뭔지도 모르겠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숨이 막혀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윤재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형수가 원한다면 내가 그 행복을 찾아줄게요. 나 믿어요.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지만 동시에 불안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지영은 그날 밤 그의 손을 잡고 강남의 밤속으로 더 깊이 걸어 들어갔다. 소주 한 병이 비워지고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다. 그녀는 몰랐다. 이 선택이 자신을 어떤 나락으로 이끌지, 윤재의 따뜻함 뒤에 숨겨진 어둠을, 그리고 그 어둠이 그녀를 삼킬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강남의 밤은 점점 더 깊어갔다. 지영과 윤재는 술집을 나와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걷고 있었다. 소주의 취기가
그녀의 머리를 어지럽혔고 윤재의 어깨에 기대며 걷는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걸까? 지영은 속으로 자문했지만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그녀를 계속 붙잡았다. 윤재는 조용히 말했다. 형수, 오늘은 그냥 다 잊고 나만 생각해요. 형이든 그 집이든 다 필요 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지영은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흐릿한 눈동자 속에 담긴 진심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윤재의 작업실로 향했다. 강남 매곽에 자리 잡은 낡은 건물의 3층. 먼지 쌓인 계단을 올라가자 문이 열렸다. 작업실은 어수선했다. 캔버스와 물감통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소파 위에는 빈술병과 담배꽁초가 굴러다녔다. 그러나 벽에 걸린 그의 그림들은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다웠다. 어두운 색조 속에 담긴 혼란과 고독은 지영의 마음을 건드렸다. 이건 다 너야, 윤재야. 그녀가 물었다. 윤재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제 망가진 인생이죠. 근데 형수가 여기 있으니까 좀 덜 외로워요. 지영은 그의 말에 가슴이 아렸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또 한 잔의 소주를 들이켰다. 윤재는 캔버스 앞에 앉아 붓을 들었다. 형수, 내가 형수 초상화를 그려줄게요. 가만히 있어요. 그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영은 그의 집중한 모습을 바라보며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민석에게서 받지 못했던 관심, 누군가 자신을 진심으로 바라봐주는 느낌이었다. 시간이 흐르며 그녀의 경계는 무너졌다. 윤재야, 너는 왜 이렇게 사는 거니? 지영이 물었다. 윤재는 붓을 멈추고 그녀를 쳐다보았다. 형처럼 살기 싫었어요. 그 사람처럼 돈과 권력에 묶여서 감정도 없는 인생. 난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살아요. 술이든 약이든 적어도 날 잊게 해주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영은 그의 손을 잡았다. 나도 잊고 싶어. 매일 밤 민석 생각하면서 잠 못 드는 거. 너무 힘들어. 윤재는 그녀의 손을 마주 잡으며 말했다. 그럼 나와 함께 잊어요. 형수.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약봉지를 꺼냈다. 지영은 순간 당황했지만 그의 눈빛에 이끌려 거부하지 못했다. 이거 먹으면 다 잊을 수 있어요. 잠깐이라도 행복할 수 있어요. 지영은 망설였다. 그러나 끝없는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그녀를 삼켰다. 그녀는 약을 받아 삼켰다. 곧이어 몸이 가벼워지고 머릿속이 흐릿해졌다. 윤재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이제 괜찮아요? 형수, 나만 믿어요? 그날 밤 작업실은 두 사람의 도피처가 되었다. 지영은 약 기운에 취해 웃었고 윤재는 그녀를 보며 그림을 완성했다. 그러나 새벽이 가까워오자 그녀의 웃음은 점점 흐려졌다. 약이 떨어지며 현실이 다시 그녀를 덮쳤다. 윤재야, 이게 정말 괜찮은 거니? 그녀가 물었다. 윤재는 대답 대신 그녀를 더 세게 안았다. 형수, 나만 있으면 돼요. 우리 같이 이렇게 살아요. 며칠이 지났다. 지영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윤재와 함께 작업실에서 시간을 보냈다. 민석은 그녀의 부재를 알아차렸지만 전화 한 통조차 걸지 않았다. 지영은 점점 더 윤재에게 의지했다. 그의 따뜻함과 약이 그녀의 빈자리를 채웠다. 그러나 어느 날 윤재가 술과 약에 취해 쓰러진 모습을 보았다. 그는 비틀거리며 말했다. 형수, 나 없이 못 살지. 나도 형수 없으면 안 돼. 그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지영은 깨달았다. 이 관계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는 것을. 작업실 밖에서는 강남의 불빛이 여전히 반짝였다. 그러나 지영의 세계는 점점 더 어두워졌다. 윤재의 어둠이 그녀를 끌어들이고 있었다. 그녀는 선택의 갈림길에 섰다. 이 나락에서 벗어날 것인가? 아니면 더 깊이 빠질 것인가?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작업실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다. 지영은 창가에 서서 강남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한때 그녀에게 화려함의 상징이었던 그 빛은 이제 차갑고 멀게만 느껴졌다. 윤재는 소파에 누워 술병을 손에 쥔 채 잠들어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불규칙했다. 지영은 그의 곁에 앉아 손으로 그의 이마를 짚었다.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다. 윤재야, 괜찮니? 그녀가 속삭였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며칠 전부터 윤재의 상태는 악화되고 있었다. 약과 술에 의지하던 그는 점점 더 자주 쓰러졌다. 지영은 처음엔 그를 위로하려 했지만 이제는 두려움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든 걸까? 그녀는 스스로를 탓했다. 그러나 진실은 더 복잡했다. 윤재는 그녀를 구원자로 삼았지만 동시에 그녀를 자신의 나락으로 끌어들였다. 지영은 그 사실을 깨달았지만 이미 너무 깊이 얽혀 있었다. 어느 날 밤 윤재가 갑작스레 깨어났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형수, 나 떠나지 마요. 나 혼자 남으면 죽을 거예요. 그는 그녀의 손을 붙잡고 애원했다. 지영은 그의 간절함에 가슴이 찢어졌다. 나도 너 없으면 안 돼. 윤재야?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진심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문이 거칠게 열렸다. 민석이었다. 민석은 지영과 윤재를 번갈아 바라보며 차갑게 웃었다. 이게 뭐야? 내 아내가 동생이랑 이렇게 놀고 있다니. 웃기네. 그의 목소리는 비웃음으로 가득했다. 지영은 몸을 떨며 일어섰다. 민석, 너는 날 버렸잖아. 이제 와서 뭐가 문제야?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민석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버린 건 너야? 집안 망신시키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당장 집으로 돌아와. 윤재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야, 형. 형수가 여기 있는 건 형 때문이야. 형이 형수를 이렇게 만든 거라고?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다. 민석은 윤재를 무시하며 지영의 팔을 잡았다. 가자. 지영, 이 꼴 더 보기 싫어. 그러나 지영은 그의 손을 뿌리쳤다. 난 안 가? 너랑은 끝났어.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결심이 서 있었다. 그날 밤 민석은 분노하며 작업실을 떠났다. 지영은 윤재와 단둘이 남았다. 윤재는 그녀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형수, 이제 우리만 있으면 돼요. 다 괜찮아질 거예요. 그러나 지영은 그의 품에서 불안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며칠 뒤 윤재의 상태는 더욱 나빠졌다. 그는 약을 과다 복용했고 지영이 발견했을 때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그녀는 소리쳤다. 윤재야, 일어나. 제발.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윤재는 병원으로 실려갔다. 지영은 그의 손을 붙잡고 울었다. 의사는 냉정하게 말했다. 과다 복용으로 상태가 심각합니다. 회복 여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영은 무너졌다. 그녀는 모든 것이 자신의 선택 때문이라고 자책했다. 민석에게 돌아가지 않고 윤재와 함께 도피한 그 날부터 시작된 비극이었다. 며칠 뒤 윤재는 결국 숨을 거두었다. 지영은 그의 장례식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강남의 불빛은 여전히 반짝였지만 그녀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었다. 민석은 그녀를 다시 집으로 데려갔지만 그곳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다. 지영은 매일 밤 윤재의 작업실을 떠올렸다. 그의 그림, 그의 따뜻했던 손길, 그리고 그를 잃은 후의 공허함만이 남았다. 지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행복하고 싶었을 뿐나노니 왜 이렇게 된 걸까?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강남의 밤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녀의 세계는 영원히 어두움 속에